인천국제공항의 입국 게이트가 열리자 쏟아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한 여자가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마치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날렵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콧대 높은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은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채 오로지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라일라 한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나약하고 순진했던 비서였으나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이자 위기관리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것은 단순한 귀향이나 사업상의 방문이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친 복수심과 과거에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이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내면은 이미 잿더미 위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한울그룹의 최근 재무 상태와 주가 폭락의 원인을 분석한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녀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그룹의 심장부에 숨겨진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이었다. 한울그룹의 회장이 친히 그녀를 초빙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스스로 호랑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꼴이나 다름없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부촌으로 접어들자 멀리서 한울그룹 일가가 거주하는 거대한 저택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장소였다. 5년 전 비오는 날 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된 습격을 당해 모든 것을 잃은 채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야만 했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는 동안 라일라하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심장 박동을 차갑게 식혔다. 이제부터 그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오차 없이 목표물을 제거하는 정밀한 기계가 되어야 했으며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될 것이었다. 저택의 현관에는 집사를 비롯한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의 라일라 한에게서 과거에 초라했던 한서윤을 떠올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저택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그녀는 안내를 받아 곧장 회장의 서재가 있는 2층으로 향했다. 복도 곳곳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과 화려한 장식들은 여전히 이 집안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라일라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패한 욕망의 껍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강민준과 사랑을 속삭였던 정원의 벤치가 창밖으로 보이자 잠시 시선을 주었으나 이내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바꾸고는 회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한울그룹의 총수이자 냉혹한 사업가인 한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최근의 경영위기 탓인지 5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라일라가 들어서자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으나 그녀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그와 시선을 맞추며 자리에 앉았다. 한 회장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과 월스트리트에서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젊은 동양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일말의 의구심을 거두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재 그룹이 직면한 주가 조작 의혹과 자금난을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절실히 필요했고 라일라 한이 제시할 솔루션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었다. 라일라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냉철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현재 한울그룹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으며 경영진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는 한 회장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녀의 명쾌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에 한 회장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고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라일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정권을 위임해 준다면 3개월 안에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며 덫을 놓았다. 그때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한울그룹의 후계자이자 라일라가 그토록 증오하는 옛 연인 강민준 전무였다. 그는 다급하게 무언가를 보고하려다 낯선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는데 그의 흐트러진 머리칼과 풀린 넥타이는 그가 현재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강민주는 라일라를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지만 눈앞에 화려하고 지적인 여성을 자신이 버린 초라한 비서와 연결짓지는 못했다. 라일라는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을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라일라 한이라고 소개했고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묻어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어정쩡하게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인해 아버지인 한 회장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기에 유능한 외부 전문가의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았으나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 연기를 했다. 곧이어 강민준의 뒤를 따라 그의 아내인 최지원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눈 밑에는 불안한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다. 최지원은 라일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여자의 직감적으로 눈앞의 상대가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한 회장은 라일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이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기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 1층 다이닝 룸으로 이동했다. 긴 식탁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하기 그지없었다. 라일라는 우아하게 나이프를 움직이며 강민준과 최지원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유모의 손에 이끌려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는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라일라의 심장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멈출 듯이 조여들었다. 그 아이는 바로 5년 전 그녀가 낳자마자 빼앗겼던 자신의 친아들 건우였으며 지금은 강민준과 최지원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 있었다. 아이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뺨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그늘져 있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특유의 우울함이 배어 있었다. 최지원은 아이가 식탁에 다가오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냐며 핀잔을 주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라일라는 식탁보 아래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가까운 냉대와 무관심을 목격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강민주는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계속했고 최지원은 아이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보며 예절 교육이 덜 되었다며 유모를 닥달했다. 건우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르자 최지원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아이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 순간 라일라의 내면에서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신 것 같다며 부드럽게 개입했고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라일라는 게스트룸으로 안내되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본 건우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가 세웠던 복수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응징을 넘어 구원의 의무가 되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한울그룹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기폭제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라일라 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이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밤은 깊어가고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일라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 건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풀이 죽은 모습이었지만 라일라를 보자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라일라는 주위를 살핀 뒤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이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아이는 움찔하며 놀랐지만 이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경계심을 풀고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모자간의 첫 번째 접촉이자 라일라가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지켜내야 할 유일한 존재와의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었다. 그때 뒤에서 최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라일라는 천천히 일어나 특유의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최지원은 라일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짓이냐고 쏘아붙였지만 라일라는 태연하게 아이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어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라일라는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최지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테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지원은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고 라일라 하니 단순히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한 라일라는 곧바로 감사팀을 소집하여 한울그룹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휘 아래 숨겨져 있던 비자금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강민준이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건드려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고 이는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사냥꾼의 첫 번째 화살이었다. 강민준은 감사팀의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을 것이 뻔했고 라일라는 그 혼란을 즐기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에서 라일라 하는 판을 지배하는 설계자였고 한울그룹의 사람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말들에 불과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병원 창문을 세차게 때리던 5년 전의 그날 밤은 한서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출산 직후에 탈진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얼룩진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였다. 강민준의 어머니이자 한울그룹의 안주인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협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윤이 각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녀를 강제로 끌어냈고 그녀는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처절하게 절규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물과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라일라 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어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나약했던 한서윤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 돌아온 라일라 한만이 있을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냉수를 맞으며 흐트러진 정신을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한울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들어선 라일라 한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과도 같은 비장함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명의 감사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의 회계 장부와 재무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라일라는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보며 냉철한 목소리로 이번 감사의 목적은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회사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를 찾아내 도려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직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고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일라는 곧바로 업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하여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라일라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화면을 빠르게 훑어내려가며 숫자의 바닷속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흐름을 찾아내려 애썼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다. 일반적인 회계사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아주 작은 수치의 불일치도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그것은 강민준이 관리하던 해외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이었다. 겉으로는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라일라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해당 내역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는데 이것은 강민준의 목을 조일 첫 번째 올가미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강민준은 감사팀이 과거의 자료까지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방탕한 생활과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감사팀의 동향을 체크하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라일라 한이 직접 모든 자료를 통제하고 있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강민준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라일라 한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아버지가 데려온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 사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라일라는 직원 식당이 아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강민준과 마주쳤다. 강민준은 담배를 피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라일라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라일라는 태연하게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날씨가 좋다는 둥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녀의 눈은 강민준의 흔들리는 동공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녀는 대화 도중에 슬쩍 5년 전 그가 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니셜을 언급하며 요즘 그쪽 지역의 투자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다고 흘렸다. 그 말을 들은 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그는 손을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라일라는 강민준의 반응을 즐기며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는데 그녀의 뒤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번 감사가 끝나면 그룹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가차없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자존심 때문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더듬거렸다. 라일라는 그를 비웃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겠다며 돌아섰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강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오후가 되자 라일라는 강민준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가 돈 세탁을 위해 이용한 차명 계좌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바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의 초안에만 포함시킨 뒤 그 파일을 의도적으로 보안 등급이 낮은 서버에 잠시 올려두었다. 이것은 강민준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가 이 정보를 발견하고 그에게 보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버 접속 기록에 의심스러운 IP가 포착되었고 라일라는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민준은 자신이 도간에 든 쥐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은 절망과 공포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었다. 그 시각 강민준은 자신의 신복으로부터 감사팀 서버에서 빼낸 자료를 받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곳에는 자신의 비밀 계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된 증거가 사라질 리 만무했다. 그는 아내 최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렸지만 최지원은 오히려 그를 멍청하다고 비난하며 스스로 해결하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강민준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까지 보이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찼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라일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고를 회상했다. 아이를 뺏기고 쫓겨난 그날 밤 그녀는 정체불명의 차량에 쫓기다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었다. 차가 폭발하기 직전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과 함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성형수술을 통해 지금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입막음하기 위해 강민준과 최지원이 사주한 살인 미수였음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을 문지르며 그날의 고통을 되새겼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라일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그녀가 5년 전 비서로 일할 때 몰래 복사해 두었던 한울그룹의 이중장부 원본이었다. 이 데이터와 현재 그녀가 감사하며 찾아낸 증거들이 합쳐지는 순간 한울그룹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며 강민준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카드를 꺼내 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를 단번에 파멸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며 천천히 말라 죽는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망의 익명 게시판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강민준을 지칭하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회 전체가 술렁거렸다. 강민준은 출근하자마자 그 글을 보고 격분하여 전산팀을 닥달해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라일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쓴 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실 그 글을 올린 것은 라일라가 미리 포섭해둔 내부 협력자였는데 그는 과거 강민준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전직 직원이었다. 라일라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와 접촉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를 통해 회사 내부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강민준에 의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이기도 했다. 강민준이 범인을 찾기 위해 직원들을 의심하고 쥐잡듯이 잡을수록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직원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결국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오후 늦게 한 회장이 라일라를 호출했는데 그는 사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감사를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일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회장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웃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감사의 중간 보고를 하면서 강민준의 횡령 사실은 쏙 빼고 다른 임원들의 비리 혐의만을 보고하여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렸다. 이는 강민준을 안심시킨 뒤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고 한 회장은 그녀의 보고에 만족하며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라일라는 복도에서 건우와 마주쳤는데 아이는 유모 몰래 숨겨둔 초콜릿을 먹고 있었다. 라일라를 보고 놀란 아이가 초콜릿을 등 뒤로 감추자 그녀는 쉬잇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비밀로 해주겠다고 속삭였다.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라일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가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아이에게서 강민준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고 그 결심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라일라는 자신의 방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강민준과 최지원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5년 전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지원은 강민준에게 당신이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다며 소리쳤고 강민준은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귀신이라도 되어 돌아온 것 같아 불안에 미치겠다고 호소했다. 라일라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들의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번지는 깊은 밤. 라일라하는 청담동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회원제 프라이빗 바의 가장 안쪽 룸에 앉아 있었다. 흐르는 재즈 선율과 은은한 조명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한울그룹의 내부 구조도가 담긴 태블릿이 놓여 있어 긴장감을 조성했다. 잠시 후 룸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단정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국내 유수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이자 한 회장에 숨겨진 혼의 자식인 차도현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인권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와 이복 형제인 강민준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자라나 그 누구보다 한울그룹의 멸망을 바라는 내부의 조력자였다. 라일라는 그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서늘한 유대감이 흘렀는데 그것은 각자가 품은 상처의 깊이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차도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품 안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이것이 라일라가 요청했던 한울그룹 저택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표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라일라가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미국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복수를 다짐할 때 유일하게 그녀의 정체를 알고 손을 내밀어준 생명의 은인이자 파트너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그녀가 자금을 모으고 신분을 세탁하는 동안 차도현은 한국에서 때를 기다리며 강민준과 최지원의 약점을 수집해왔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라일라는 그가 건넨 USB를 손에 쥐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도연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지원의 히스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더욱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온 라일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도연이 건네준 보안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저택의 구석구석을 머릿속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저택의 도면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는데 그녀는 특히 강민준의 서재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와 최지원의 드레스룸 안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그녀가 노리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교한 침투 계획이 필요했다. 라일라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건우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는 그날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녀에게 무한한 용기와 냉정함을 동시에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 날 오후 한울그룹의 저택 정원에서는 늦가을에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건우는 홀로 벤치에 앉아 두꺼운 원서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 시간이지만 최지원은 건우에게 영재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고 있었고 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라일라는 2층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이를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아이의 옆에 앉아 책의 내용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자 건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그녀의 다정한 눈빛에 안도하며 슬그머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라일라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어려운 단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건우의 눈동자는 처음으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라일라의 옷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는데 그 작은 손길이 라일라의 심장을 아프게 찔러왔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미안하다고 외쳤지만 겉으로는 그저 친절한 이모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읽으며 나누는 작은 속삭임은 삭막한 저택의 정원을 잠시나마 평화로운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라일라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때 2층 안방의 발코니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최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일그러졌는데 그녀는 라일라와 건우가 친밀하게 지내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건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있지만 그것은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강민준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시아버지인 한 회장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서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히 일개 고용인 주제에 자신의 소유물인 아이에게 접근하여 웃음을 주다니 최지원의 비틀린 소유욕과 자격지심이 끌어올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버리고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정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최지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놀란 건우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라일라의 뒤로 숨으려 했고 라일라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최지원을 올려다보았다. 최지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정원으로 달려내려와 다짜고짜 건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공부할 시간에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냐고 아이를 몰아세웠다. 라일라가 정중하게 아이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나와 있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최지원은 라일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멈칫했다. 대신 최지원은 라일라를 쏘아보며 주제넘게 남의 가정 교육에 끼어들지 말고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그 눈빛에는 라일라에 대한 멸시와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라일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최지원은 건우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라일라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지만 라일라는 그저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사라진 텅 빈 정원에 홀로 남겨진 라일라는 모욕감보다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했다. 최지원의 저런 히스테리컬한 반응은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라일라는 이를 역이용하여 그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민주는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취해 들어와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최지원은 낮에 일 때문에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어 강민준에게 짜증을 부리며 당신이 집안일에는 신경도 안 쓰니 하인들이 기어오르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라일라는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최근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보석 이야기와 재테크 정보를 흘렸고 허영심 많은 최지원은 금세 그 이야기에 솔깃하여 라일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최지원의 관심사를 이용해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면서 은근슬쩍 강민준의 최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는 말을 던졌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분의 사업 파트너들을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둥. 바깥 출입이 잦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비밀 만남이 많다는 뜻이라는 둥. 애매모호한 말을 흘렸다. 의부증이 심한 최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강민준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강민준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뒤였다. 라일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더 깊어지도록 부채질을 했고 이 작은 틈은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라일라는 1층 서재에 잠입하여 도연이 알려준 비밀 금고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으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급히 몸을 숨겼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강민준이었는데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불안한 목소리로 비자금 세탁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라일라는 커튼 뒤에 숨죽이고 서서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기에 담았는데 그것은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민주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푹 쉬며 서재를 나갔고 라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녀가 수집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강민준의 파멸은 앞당겨지고 있었고 그녀는 이 사냥을 끝낼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라일라는 업무 보고를 핑계로 차도연과 다시 한번 접선했는데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다. 도연은 라일라에게 최지원의 친정아버지가 정치 자금 스캔들에 휘말릴 조짐이 있다는 고급 정보를 전해주었고 이는 라일라에게 있어 천군만마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최지원의 뒷배경이 무너진다면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서 기세등등하게 굴 수 없을 것이며
강민준 또한 강력한 우군을 잃게 되는 셈이었다. 라일라는 이 정보를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고 도현은 법적인 자문을 통해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치밀하게 다음 작전을 논의했고 그들의 눈빛은 목표를 향한 집념으로 타올랐다. 한편 최지원은 라일라가 건우에게 선물한 작은 오르골을 발견하고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건우가 울면서 매달리자 그녀는 아이를 어두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일라는 밤중에 몰래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물쇠를 따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건우를 품에 안았는데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귓가에 엄마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속삭였고 건우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잠이 들었다. 아이를 재운 뒤 방을 나서는 라일라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잔혹하게 변해 있었다. 라일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최지원의 만행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그녀는 며칠 전 미리 아이의 방과 복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지원이 아이를 학대하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훗날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해 두며 최지원이 파멸하는 날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비는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고통의 1000배만 배를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악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한 라일라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5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울그룹의 주가 조작 증거, 강민준의 도박 빚장부, 최지원의 아동학대 영상, 그리고 정재계 루비 리스트가 담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것들이었지만 그녀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터뜨려 그들이 숨 쉴 틈조차 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라일라하는 사냥꾼의 본능을 곤두세우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침은 한울그룹에게 있어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었다. 한울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는데 한 회장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라일라하는 그 혼란의 중심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이 모든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세무조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음을 확인하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를 찻잔으로 가리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업 비리 수사가 아니라 한울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강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정교한 사냥의 시작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친 곳이 하필이면 그가 비자금을 관리하던 해외 사업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비서에게 문을 잠그라고 소리친 뒤 급하게 비밀 장부를 파쇄기에 넣고 돌렸지만 이미 전산망에 남아있는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권 승계는커녕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려 했지만 라이터를 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려 결국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구원자는 역설적이게도 라일라 한뿐이었다. 라일라가 예상했던 대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강민준이 은밀하게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그의 몰골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라일라는 업무를 보던 척하며 그를 맞이했고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을 꿇다시피 하여 라일라에게 매달렸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융통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라일라는 그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는 신윕을 했고 이는 강민준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어 그가 스스로 덫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라일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랍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자산양도 계약서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현재 문제가 되는 자금을 이 법인으로 우회시켜 일시적인 투자 손실로 위장하면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고 거짓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자금 세탁 기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모든 불법 자금의 최종 책임자가 강민주님을 명시하는 결정적인 자백서나 다름없는 서류였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에 급급한 강민주는 서류의 독소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볼 겨를도 없이 라일라의 설명만을 맹신하며 구세주를 만난 듯 눈을 반짝였다. 라일라는 만년필을 건네며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전무님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다. 강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사관들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라일라의 귀에는 마치 강민준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희열을 억누르며 표정 관리에 집중했다. 강민준은 서명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라일라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는데 자신이 죽을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의 어리석음은 극에 달해 있었다. 라일라는 부드럽게 손을 빼며 완벽한 처리를 위해 이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다고 말했고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한편 저택에서는 최지원이 아버지의 정치 자금 스캔들 뉴스를 접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고용인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누리던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남편인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강민준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최지원은 전화기를 벽에 던져 박살을 공공고 내버렸다. 라일라는 퇴근 후 저택에 들어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목격하고는 혀를 찼지만 내심이 집안이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꼈다. 최지원은 라일라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뭘 봐하고 소리쳤지만 라일라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무시한 채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날 밤 라일라는 차도현과 비밀리에 접선하여 강민준이 서명한 서류 원본을 건네주었는데 서류를 받아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검토하며 라일라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계획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 문서 하나면 강민준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라일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강민준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안심하고 있을 때 바닥으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다가올 주주총회와 창립기념일 파티를 거사일로 잡고 그때까지 강민준이 안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도연은 라일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했고 라일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다. 다음날 출근한 강민준은 라일라의 조언대로 자금이 세탁되었다고 믿고 다시 예전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는데 그는 감사팀 직원들을 불러 모아 큰 소리를 치며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그는 위기를 넘겼다는 착각에 빠져 라일라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보내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라일라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선물을 돌려보냈다. 그녀는 강민준의 호의를 받는 것조차 역겨웠고 그가 파멸하기 직전 보여주는 이 뻔뻔한 자신감이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장작이 되었다. 라일라는 강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며 그가 곧 맞이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인 최지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라일라는 최지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는데 그것은 강민준이 숨겨둔 또 다른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권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지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일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남편 몰래 그의 금고를 열어 자금을 빼돌릴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일라는 부부 사이의 불신과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서로가 서로의 등을 찌르게 만들었고 이로써 강민준과 최지원은 파멸을 향한 급행열차에 나란히 탑승하게 되었다. 최지원은 라일라가 자신을 돕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라일라는 그녀가 횡령 공범이 되도록 유도하여 부부를 동시에 감옥으로 보내버릴 계획이었다. 라일라의 계획대로 최지원은 밤늦게 강민준의 서재에 잠입하여 비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라일라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 번호를 누르며 금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 가득 찬 현금 다발과 채권들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돈을 가방에 챙겨 나오는 순간 라일라는 자신의 방에서 모니터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이 영상은 훗날 법정에서 부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었다. 라일라는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며 이제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는 추악한 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한편 한올그룹의 주가는 라일라의 물밑 작업으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고 주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룹의 환부는 도려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일라는 주주들 모르게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차도연을 지원하며 경영진 교체를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회장과 강민준의 충실한 참모로 밤에는 그들의 목을 노리는 저격수로 살아가며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저택에서 건우만이 유일하게 라일라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는데 아이는 라일라를 볼 때마다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라일라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겼고 아이에게 너를 가둔 이 감옥을 반드시 부수고 나가겠다고 속삭였다. 어느 날 저녁 라일라는 건우에게 작은 녹음기 기능이 있는 펜던트를 선물하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꼭 버튼을 누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이자 아이가 겪는 학대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건우는 펜던트를 소중하게 목에 걸며
라일라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비밀을 약속했다. 창립기념일 파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라일라는 디자이너 숍에 들러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골랐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피처럼 붉은 드레스였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 모든 연극에 막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5년 동안 숨죽여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림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도현과 최종 시나리오를 확인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드디어 강민준이 라일라에게 속아 작성한 서류들이 금융당국에 접수되었고 이는 곧장 검찰 특수부로 이첩되어 내사가 시작되었다. 검찰 내부에 있는 차도현의 지인들은 극비리의 수사팀을 꾸려 창립 기념일 파티 당일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강민준과 최지원은 자신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라일라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폭탄의 심지에 불은 이미 붙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만이라는 덫에 걸린 사냥감들은 이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최지원은 자신의 화장대 앞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최근 라일라 한의 주변을 캐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라일라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고 남편 강민주는 횡령 문제로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시아버지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무엇보다 건우가 라일라를 친엄마처럼 따르는 모습은 최지원의 병적인 질투심과 의심을 자극하여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탐정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녀가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을 고하고 있었다. 탐정은 라일라 한의 과거 의료 기록과 지문 정보를 어렵게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녀가 5년 전 사망 처리된 한서윤과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전화를 끄는 최지원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자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굴까지 바꾸고 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동안 라일라가 자신에게 보였던 묘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말들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의 칼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치를 떨었다. 공포는 곧 살해로 바뀌었고 최지원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라일라를 처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입막음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성을 잃은 그녀에게 더 이상 법이나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라일라 하는 서재에서 다음 날 있을 창립기념일 행사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미 최지원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탐정이 입수한 정보 또한 그녀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다는 것을 최지원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라일라는 오늘 밤 최지원이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서재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차분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사고 당시 트럭 운전사가 남긴 자필 진술서와
최지원의 사주 내용이 담긴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이는 흥분한 맹수를 제압할 가장 강력한 채찍이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거칠게 다가오더니 서재문이 쾅 하고 열리며 도끼에 찬 최지원이 들이닥쳤다. 최지원은 문을 잠그고 성큼성큼 다가와 라일라의 뺨을 올려 붙이려 했지만 라일라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최지원은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악을 쓰며 네가 감히 누굴 속이려 드냐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 라일라는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지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모습은 과거에 나약했던 비서가 아닌 생사려 탈권을 쥔 여왕과도 같았다. 라일라는 입가에 조소를 띠며 이제야 알아보냐고 되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최지원은 라일라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렇지 않으면 건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건우의 이름이 거론되자 라일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는데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무자비한 분노였다. 라일라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정적 속에 최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5년 전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죽이라고 청부업자에게 지시하던 최지원의 적나라한 음성이 서재 안에 울려 퍼지자 최지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녹음기 속에서 최지원은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 끔찍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기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라일라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최지원에게 다가가 이 녹음 파일과 트럭 운전사의 진술서가 경찰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고했다. 최지원은 덜덜 떨며 라일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라일라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라일라는 최지원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일 창립기념일 파티에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최지원에게 파티장 스크린에 연결될 시스템 접속 코드를 넘기라고 명령했고 최지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보안 카드를 꺼내 라일라에게 건넸다. 이것으로 라일라는 파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고 최지원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스스로 건네준 꼴이 되었다. 라일라는 바닥에 엎드려 오는 최지원을 뒤로하고 서재를 나서며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경고였다. 복도에 나온 라일라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가면은 벗겨졌고 적의 약점은 완전히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피날레뿐이었다. 그녀는 건우의 방으로 향해 잠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라일라는 아이의 평온한 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최지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채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아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자신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건우만이 눈치를 보며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라일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아침 인사를 건넸는데 최지원은 라일라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라일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최지원에게 오늘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물었고
최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강민주는 두 여자 사이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늘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며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라일라는 파티가 열릴 호텔 연회장으로 미리 이동하여 차도현과 만나 최종 점검을 시작했다. 도현은 최지원의 보안 카드를 이용해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라일라가 준비한 폭로 영상과 자료들을 행사 프로그램 사이에 교묘하게 심어 놓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이 리허설 중이었지만 라일라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그 화면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도현은 라일라에게 긴장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라일라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5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무대 뒤편에서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잠시 후 이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광경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녀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연회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최지원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최지원은 라일라가 언제 어디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식은땀이 화장을 뚫고 나올 지경이었다. 한 회장은 VIP룸에서 주요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오늘 밤이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라일라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등장했는데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카리스마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라일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여유롭게 파티장을 거닐며 강민준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했는데 강민준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린 듯 잔을 부딪혔다. 라일라는 그의 귀에 대고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전무님이라며 비꼬는 듯한 칭찬을 건넸고 강민준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우쭐해했다. 최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러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라일라의 눈빛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라일라는 무대 옆 컨트롤 부스로 시선을 보내 차도현에게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을 보냈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 개시를 알렸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자 장내에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 회장의 개회사와 강민준의 비전 선포식이 이어지는 동안 라일라는 무대 아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위선을 감상했다. 강민준은 단상에 올라 자신있게 회사의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그가 말하는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이라는 단어들은 라일라에게 있어 역겨운 코미디에 불과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폭로 영상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한울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이제 강민준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고 라일라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은 무대 위에 강민준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그를 넘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연회장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당황하여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등 뒤의 대형 스크린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원래 나와야 할 기업 홍보 영상 대신 흐릿한 흑백 화면이 나타났고 그 속에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민준이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두고 웃고 있는 모습과 최지원이 누군가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은밀하게 거래하는 장면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강민준은 뒤를 돌아보고는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고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강민준과 최지원의 육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5년 전 한서윤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과 최근 자금 세탁을 모의하던 대화 내용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취재진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무대 쪽으로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지만 진실의 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렸다. 라일라는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홀로 고요하게 잔을 들어 올리며 무대 위에 아수라장을 건배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서글픔과 통쾌함이 뒤섞인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경호원들이 그를 부축해 나가는 동안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라일라는 혼란을 틈타 무대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사이렌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렸으며 5년을 숨겨온 비밀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초대형 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추악한 진실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강민준이 도박장에서 칩을 던지며 환호하는 모습과 최지원이 청부업자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며 살인을 사주하는 음성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무대 위에 두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터졌다. 강민주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괴성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통제실은 이미 차도연이 장악한 뒤라 그의 명령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무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몰려든 취재진의 벽에 막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이 모든 광경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었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진 마이크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최지원은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엎질러진 와인과 음식물로 더러워져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소 우아하고 고상한 척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을 쓰며 카메라를 치우라고 기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럴수록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그녀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과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았다. 파티장에 초대된 정재계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출구조차 인파로 막혀 혼란은 가중되었다. 한 회장은 VIP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극심한 충격에 심장을 부여잡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는데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한울 그룹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오물 뒤집어 쓰듯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숨을 헐떡였다. 그때 그의 시야에 무대 한편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서 있는 라일라 한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 파국을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직감으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그녀가 있음을 깨달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손을 뻗어 그녀를 가리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라일라는 한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과 동정조차 없는
싸늘한 무심함만이 담겨 있어 한 회장을 더욱 절망케 했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선두에는 차도연 변호사가 서 있었다. 도연은 평소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냉철한 집행자의 모습으로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그 위압감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손에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무대를 에워싸며 강민준과 최지원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도연은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강민준과 최지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살인교사 아동학대 등 쏟아지는 혐의들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방대하고 끔찍했다. 강민준은 도연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는데 그는 도연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검찰과 손을 잡고 자신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민준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자 강민준은 비로소 자신의 파멸이 현실임을 자각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노려보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윽박질렀지만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법 앞에서는 형제도 예외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강민준의 절망적인 표정은 카메라에 클로즈업되어 전광판을 가득 채웠고 이는 한올그룹 황태자의 몰락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최지원은 수갑이 채워지자 발버둥치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부친인 최 의원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통보했다. 그 말을 들은 최지원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권력의 동아줄이 끊어지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해버렸고 주위의 시선은 싸늘한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라일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을 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라일라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강민준의 앞에 섰는데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유독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라일라를 올려다보며 네가 꾸민 짓이냐고 이를 갈며 물었다. 라일라는 허리를 굽혀 그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서윤이 보내는 안부 인사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강민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화려한 여자가 자신이 버리고 죽이려 했던 그 초라한 비서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공포에 질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라일라는 그에게 혐오감이 담긴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무대를 내려왔다. 한 회장은 결국 쇼크로 실신하여 들것에 실려 나갔고 구급대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응급처치를 하며 급히 밖으로 이동했다. 한올그룹의 영광을 상징하던 창립 기념일 파티장은 그룹 총수의 실려가는 모습과 경영진의 줄구속으로 인해 그야말로 멸망의 현장이 되었다. 라일라는 소란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는데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뒤따라 나온 도연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는데 도연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그녀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라일라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도연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라일라가 향한 곳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있을 한울그룹의 대저택이었는데 그녀에게는 그곳에 두고 온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하여 저택에 도착했고 대문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선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저택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고용인들은 주인의 몰락 소식에 우왕좌왕하며 짐을 싸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느라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라일라는 거실을 가로질러 2층 건우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건우의 작은 등이 보였고 라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건우는 고개를 들어 라일라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고 라일라는 아이를 부서질세라 꽉 끌어안았다. 아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떨고 있었지만 라일라의 품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라일라는 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엄마가 너를 데리러 왔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건우는 엄마라는 단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라일라를 쳐다보았고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고인 눈으로 아이에게 진심을 전했다. 라일라는 건우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아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 하나만을 챙기게 한 뒤 서둘러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최지원이 아끼던 도자기들이 깨져 뒹굴고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삐뚤어져 있어 몰락한 가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라일라는 건우의 눈을 가려주며 그 흉물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다. 5년 전 비오는 밤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 문을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정원에는 여전히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라일라의 눈에는 오직 품에 안긴 아이와 그들이 함께할 미래만이 보였다.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라일라의 지시를 기다렸고 라일라는 한울그룹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짧게 명령했다. 차가 출발하자 건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택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아이의 표정에는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다. 라일라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는 진짜 집으로 가는 거라고 말해주었고 아이는 라일라의 어깨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라일라에게는 그 불빛들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검찰청 조사실에 구금된 강민주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여 그를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도연이 들어오자 책상을 내리치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응수했다. 서류에는 강민준이 빼돌린 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갑질과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강민준은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 도연은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당신은 이제 회장 아들이 아니라 수감 번호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닫힌 문 뒤로 강민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최지원은 여성 유치장에 수감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라일라 한에 대한 증오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옆방의 수감자들이
시끄럽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오자 그녀는 히스테리컬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굴렀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몰락한 악녀의 비참한 최후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한울그룹 사태로 도배되었고 주식시장에서 한울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었다. 시민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그룹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라일라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옆에는 건우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세상은 바뀌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건우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일라는 휴대폰을 꺼내 차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를 전했고 도연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당분간 바쁠 것 같다고 말하며 조만간 건우와 함께 식사라도 하자는 약속을 남겼다. 전화를 끄는 라일라는 창가로 다가가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복수심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살아가게 할 힘은 사랑과 희망이었다. 그녀는 잠든 건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맹세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한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울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피고석에 앉은 강민주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수척함만이 남아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미수 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탕탕 울리는 의사봉 소리는 한울그룹 황태자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조종과도 같았다. 강민주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허공을 응시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는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듯했다.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최지원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동학대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지원은 재판 내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판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흐느끼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하고 가혹했다.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남편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정치인 아버지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정치 생명이 끝난 상태였고 그녀를 감싸주던 권력의 울타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최지원은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라일라하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보다는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5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에 대한 증오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끝에서니 허무함과 동시에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법원 정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이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라일라 한이라는 가면을 벗고 한서윤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가 건우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한울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정부 주도하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차도연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는 한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그룹을 공중분해시켜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모두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비리 경영진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청산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아버지의 죄를 대신 씻어내려 노력했다. 언론은 그의 결단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냈지만 도연은 인터뷰를 사양하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는 한울그룹의 더러운 역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완수한 뒤에는 미련 없이 변호사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라일라와 도연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남산의 한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도연은 라일라에게 건우의 친권 회복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서류를 건넸고 라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도연에게 그동안 보여준 헌신적인 도움과 믿음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도연은 오히려 라일라 덕분에 자신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고 그것은 전쟁터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만이 느낄 수 있는 단단한 신뢰였다. 도연은 라일라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라일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건우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라일라는 건우를 데리고 제주도의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은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과거의 악몽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처음 며칠간 건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지만 라일라는 밤새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이며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난 5년간 해주지 못했던 엄마 노릇을 원 없이 해주었다. 아이는 점차 라일라의 사랑을 느끼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모래성을 쌓고 놀던 건우가 라일라를 보며 수줍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라일라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감동에 그 자리에서 아이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라일라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날카로운 도끼는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으며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아름다운 젊은 엄마로만 알고 있었다. 라일라는 가끔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날들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랑으로 덮고 치유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을 산책하던 라일라와 건우의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남자는 바로 차도연이었는데 그는 서울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건우는 아저씨라며 반가워 소리치며 달려갔고 도연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라일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도연은
어느새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라일라에게 다가와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라일라는 고개를 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으며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다니는 풍경 속에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라일라의 손을 잡았다. 라일라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는데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다. 도연은 라일라에게 이제는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자고 고백했고, 라일라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별장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우는 도연의 무릎에 앉아 별자리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라일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불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라일라는 지난 5년간 자신이 품었던 복수의 불길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불길은 파괴가 아닌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폭죽 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라일라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이했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기장을 펼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그 단어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 사랑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새로 적어 넣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건우와 도연이 기다리는 거실로 나갔고 그곳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의 오름에 오르기로 했는데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는 길에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건우는 나비를 쫓아 앞서서 뛰어갔고 라일라와 도연은 천천히 뒤를 따르며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었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이 밀려왔다. 라일라는 양팔을 벌려 바람을 느끼며 큰 소리로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고 건우와 도연도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함성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는 어떤 그늘도 없는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라일라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건우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고 라일라는 그에게 기대어 믿는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승화시켰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5년을 숨겨온 비밀은 폭발하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강인했다. 라일라 한이 아닌 한서윤으로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와 사랑스러운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 삶은 분명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해변에서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쟁취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기적이었다.